5달. 한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그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람이 녹음실에 섰습니다. 곡의 제목은 양아치. 본인이 직접 붙였다는 랩 이름은 범인이었죠. 같은 시간 18일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떠난 한 영화 감독의 21살 아들은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 집에서 하루에 한 알씩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상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일까요? 실화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 새벽 1시 10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새벽 1시 10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24시간 식당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김창민, 40살의 영화 감독이었죠. 그의 앞에 앉아있던 21살의 아들은 중증 발달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평범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새벽에도 문을 여는 식당을 찾아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것 때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11월 7일 김창민 감독은 강동 성심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결정으로 장기를 나눴습니다. 심장, 간, 그리고 양쪽 콩팥. 4명의 다른 환자에게 새 생명이 전달됐죠. 이 4명의 수혜자가 지금도 이 나라 어딘가에서 그의 심장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가장 조용한 배경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그 뒤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번. 그와 다른 숫자, 주먹 3대. 이 두 숫자의 간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뒤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김창민 감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짚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김창민.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3년 영화 용의자의 소품팀으로 영화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후 마녀, 마야광, 그것만이 내 세상, 소방관 같은 여러 상업영화 현장에서 세트와 소품을 맡는 스태프로 실물을 쌓았죠. 감독으로서는 단편영화 4편을 연출했습니다.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그리고 마지막 유작이 된 회신. 그 누구의 딸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자 가족의 상처를 다룬 이야기였죠.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이 어떻게 세상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가. 평소 그는 이런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카메라를 놓는 감독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서늘한 우연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딸은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 곧 가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한 성범죄자의 딸이 아버지의 죄에 눌려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야기였죠. 김 감독은 자신이 언젠가 맞아 숨질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시절부터 이미 범죄에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을 거라 평소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으죠.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경기도 구리. 그 가해자 일행 역시 같은 동네의 어딘가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한 명은 헬스 트레이너, 또 한 명은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1994년생 30대 초반의 남성들이었죠. 그리고 한 사람의 등에는 커다란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94년은 개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호랑이띠와 잘 맞는다는 말을 듣고 등에 호랑이를 새겼다고 한 매체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 해를 부정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짐승의 이름을 몸에 박아 넣은 것이죠. 이 문신 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김창민 감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창민은 홀로 아들을 키워온 아버지였습니다. 20살의 아들을 얻었고 군 복무를 마친 뒤 가정을 꾸렸으나 20대 중반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10수년을 혼자 아들의 곁을 지켰죠. 아들은 3살 무렵부터 자폐 성향을 보였습니다. 일을 나가야 할 때는 아들을 친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맡겼고 쉬는 날에는 특수학교 봉사활동까지 아들과 함께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10수년, 한 아이의 유치원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이 아버지는 혼자 지켜왔던 것이죠. 사건 당시 그의 책상 위에는 아이디어북이라 불린 작은 공책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표지에는 슬로우 온이라는 3글자가 적혀 있었죠. 4번째 연출작인 회신을 발표한 뒤 함께 새 작품을 만들자고 지인 박용규 목사에게 건넨 공책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등장하는 이야기, 그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할 예정이었던 5번째 작품. 그 공책은 결국 주인을 잃은 채 빈 페이지를 그대로 남기게 됐습니다. 10수년을 이어온 한 아버지의 창작 노트가 새벽 1시 돈가스 한 접시 앞에서 멈춰버렸던 것이죠.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언론 앞에서 이런 바람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언젠가 이 사건이 잘 수습된다면 아들의 이름을 건 영화제를 열고 싶다고, 자식이 하지 못한 창작을 아버지가 대신 이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김창민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자리의 무게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죠. 장애인 자녀 부모들의 이야기에도 김 감독은 평소 목소리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훗날 공식 성명서를 통해 그를 추모했습니다. 고인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도 영화감독으로 꿈을 놓지 않았던 젊은 아버지였다고, 자녀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참혹한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고. 이 성명서 한 줄 한 줄에는 김 감독이 혼자 쓰던 그 짐의 무게를 이해하는 수많은 다른 부모들의 연대가 담겨 있었죠. 한 발달장애인 부모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 감독의 하루는 우리 모두의 하루이기도 했다고. 그 한 사람의 죽음은 이 나라의 수많은 장애인 가족이 매일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실화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 새벽의 식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 식당에 도착해 처음 내린 판단은 이 사건의 이후 5달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놓게 됩니다. 새벽 1시 10분, 식당 안에 시비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공개된 폐쇄 회로 TV 영상에는 이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 감독은 가해 일행에게 식당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이 장면은 뒤이어 한 남성이 김 감독의 뒤에서 목을 감싸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격투기에서 백초크라 불리는 기술이었죠. 상대의 숨을 끊어 기절시키는, 분명히 살상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김 감독은 식당 안에서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격투기 관계자는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백초크는 훈련된 사람이 구사할 때 수초 안에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는 기술이며 스포츠 경기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기술이라고. 그런 기술이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라 새벽 식당의 좁은 구석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한 민간인에게 사용됐다는 사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충격은 그 뒤부터였죠. 의식을 잃은 김 감독을 가해자들은 식당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골목 쪽 폐쇄회로 TV가 비추지 않는 자리에서 추가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공개된 1차 영장 내용에 따르면 얼굴에는 이른바 사커킥이 가해졌고 머리에는 주먹이 10차례 이상 내리꽂혔다고 전해집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더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행 중 일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이 모든 과정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21살의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여러 남자에게 둘러싸여 의식을 잃고 끌려가는 모습을 중증 발달 장애를 안고 있는 그 아들이 말입니다. 이 아이는 훗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약을 먹어야 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결정적인 진술은 하지 못했다고 가족은 전합니다. 김 감독이 병원에 이송된 것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지주막 가혈, 쉽게 말해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었죠. 유족이 훗날 한 방송을 통해 공개한 입원 당시 영상에는 김 감독의 얼굴에 남은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마와 눈두덩이, 뺨과 콧등에 검붉은 자국이 퍼져 있었고 왼쪽 귀 안쪽에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상철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었겠느냐고, 자식 걱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 한 장의 사진이 이후 한국 사회 전체를 움직인 가장 강한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구속되고 수사가 신속하게 이어지고 법정에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가장 깊은 구멍이 시작됐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초동 수사의 문제였죠.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식당 종업원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집어들고 가해 일행에게 달려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술 하나가 이후 수사의 모든 방향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감독 본인에게도 특수 협박 혐의를 걸었죠. 자기 아들 앞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협박 혐의의 피의자로 오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공개된 폐쇄회로 TV에는 김 감독이 실제로 칼을 휘두른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집으려 했으나 바로 제지당한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가해 6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한순간 무언가를 손에 쥐려 한 것 자체가 당시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줍니다. 김 감독의 특수협박 혐의는 그의 사망으로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의 쌍방폭행 틀은 이미 수사 전반에 깊게 박혀 있었던 뒤였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시민이 뒤늦게서야 알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남성들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현장에서 인적 사항만 받아 적은 뒤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냈죠. 중증 발달 장애,
아들 앞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실려간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가해자 6명은 그날 새벽 자유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초동 대응이 5달의 침묵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한 법학 전문가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다고 전해집니다. 집단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쪽에 특수 협박 꼬리표를 먼저 다는 것은 초동 수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판단 중 하나라고. 한 번 기록으로 남은 피의자 꼬리표는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수사의 첫 1시간이 이후 5달의 모든 흐름을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때 경찰은 한 사람을 집단으로 둘러싸고 목을 조른 장면을 쌍방폭행으로 분류했을까요? 왜 그때 경찰은 6명이라는 명백한 집단 가해의 구조를 처음부터 집단 사건으로 다루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경찰은 식당 바깥 골목에서 이어진 추가 폭행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질문들이 이 사건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숫자를 여기서 꺼내야 합니다. 20번, 그리고 주먹 3대. 유족과 한 시사 프로그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감독은 실제로는 20번 이상의 가격을 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처음 검찰에 넘긴 1차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주먹 3대라는 표현만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죠. 20번과 3번, 이 17번의 간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나 이 사건의 초동 수사 전체를 압축해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경찰이 처음 특정한 피의자도 단 1명이었습니다. 집단 폭행 정황이 뚜렷했음에도 6명 중 오직 1명만 입건된 것이죠. 이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움직임을 바꾸지 않자 유족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TV 영상을 모으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아내고 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죠. 가해자가 6명인 사건에서 누구의 주먹이 얼마나 어떻게 가해됐는지를 유족이 스스로 정리해야 했다는 이 사실은 이 나라의 수사체계 어딘가가 무겁게 어긋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70살의 아버지가 아들의 부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에 빈소 대신 경찰서 앞 CCTV 관리 사무실을 찾아다녔다는 이 장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유족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경찰은 2번째 피의자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과정에만 약 4달이 걸렸죠. 이후 경찰은 이 2사람에 대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반려하거나 법원이 기각한 횟수는 총 5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이 든 기각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번의 벽 앞에서 가해자들은 1명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5차례의 영장 좌절이 이어지는 동안 김 감독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김상철 씨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기 기증 서류에 서명하고 4명의 수혜자를 위해 기도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가해자들은 자유의 몸으로 보내고 있었죠.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간극이 많은 시민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을 맡은 형사였다면 6명이 둘러싼 집단 폭행 현장에서 다음으로 어떤 단서를 먼저 들여다보셨을까요? 식당 안에 폐쇄회로 TV였을까요? 골목의 목격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해자들의 관계도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시면 이야기의 흐름과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달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한 장의 녹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26년 3월, 김창민 감독의 사망 이후 5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지인과 함께 힙합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곡의 제목은 양아치. 음원에는 본인이 직접 붙였다는 랩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이름은 범인이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유튜브 뮤직뿐 아니라 멜론, 벅스뮤직 같은 한국의 주요 음원 사이트에 이 곡이 정식 발매됐습니다. 가사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나는 없어졌어. 벌써 양아치 같은 놈이 돼. 이 가사가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해당 음원은 보도 이후 국내 사이트에서는 삭제됐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 스포티파이에는 한동안 그대로 남아있었죠. 한 피해자의 죽음 위에서 만든 노래가 국경을 넘어 어딘가의 재생 목록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랑이 문신. 이제 그 문신의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범행 뒤의 힙합 음원, 랩 이름 범인, 그리고 등에 새긴 호랑이.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싶어한 한 사람의 자기 서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턴을 자기 과시형 범죄자가 보이는 전형적 특징이라고 분석합니다. 범행을 예술의 소재로 혹은 자랑의 소재로 재구성하는 행동이죠. 자기 해인 개띠를 버리고 호랑이를 새긴 몸에 범인이라는 랩 이름이 얹혔던 셈입니다. 또 다른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지인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이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주먹이 녹슬지 않았더라. 한 대 치니까 바로 쓰러졌다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 앞에서 맞아 쓰러진 그 장면을 가해자는 자기 팔의 자랑거리로 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몇몇 주민들은 이들이 여전히 헬스장에 나타나고 저녁이면 러닝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병상에서 떠났고 가해자는 거리 위를 뛰고 있었죠. 경찰 프로파일러들과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일련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경찰에 따르면 이런 패턴에는 반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공감 능력의 결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 대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점. 둘째, 반사회성 성향의 전형적인 특징인 처벌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 셋째, 자기 과시형 범죄자 특유의 자기 서사화. 네 번째로, 집단 범행에서 자주 관찰되는 책임의 분산이라는 심리기제. 여러 명이 함께한 폭력일수록 각자는 자신이 가장 덜 치명적이었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이런 분석은 가해자를 설명해 주려는 분석이 아니라고, 다음 범죄를 더 빨리 막기 위한 차가운 행동 관찰일 뿐이라고. 논란이 전국으로 번지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2026년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관련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가해자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이에 따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에 들어갔죠. 사건 발생 약 5개월 뒤에야 이 사건은 비로소 제대로 된 수사 환경 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주범의 자택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6달이 지난 뒤의 일이었죠. 그런데 그동안 가해자들은 어떤 태도였을까요? 이 부분이 또 한 번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들은 뒤늦게 사과에 나섰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 그리고 한 유튜브 채널에 차례로 출연해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유튜브 채널은 범죄 이슈를 주로 다루는 한 유명 채널이었죠. 김 감독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이렇게 반박했다고 전해집니다. 서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변호사들끼리 연락을 취할 방법도 있고 수사를 맡은 경찰을 통해 연락할 방법도 있다고. 양아치라는 음원을 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언론과 영상 뒤에 숨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더 자극하고 상처 주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이 한마디가 유족의 가슴을 무너뜨린 5달의 시간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었죠. 2026년 4월 15일 김상철 씨는 장애인 부모 단체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오체 투지에 나섰습니다. 두 무릎과 두 팔, 그리고 이마까지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가장 낮은 항의의 자세. 70살의 아버지가 먼저 간 아들을 대신해 그 아스팔트 위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의 축소, 은폐, 지연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고.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그리고 이들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구리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 현장 출동 경찰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아버지는 그저 한 영화 감독의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이었죠. 그 1년이 한 사람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지금도 많은 시민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초동 수사가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어긋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쌍방폭행이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6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목을 조르고 골목까지 끌고 나가 때린 사건이 초동 단계에서 쌍방폭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분류 하나가 이후 수사의 모든 방향을 뒤틀었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숫자의 균형이 깨진 폭행은 사실상 집단 가해이며 초동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의자 꼬리표를 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다고. 그 오랜 지적이 이번 사건에서 또 한 번 확인됐을 뿐이죠. 이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고 전해집니다. 쌍방폭행이라는 단어는 본래 싸움의 책임을 나누려는 실무적 개념이지만 집단 폭행 앞에서 이 단어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집단 가해의 경우 적용 기준을 분리하고 피해자 쪽에
피의자 표기를 먼저 붙이는 관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번 사건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둘째, 구속영장 제도의 문제입니다. 집단 폭행으로 한 사람이 뇌사에 이르고 결국 숨졌음에도 가해자 중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죠. 많은 법조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자의 구속은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주거가 일정한 사람은 구속되지 않고 도주 이력이 있어야만 구속이 가능한 구조라면 피해자의 생명은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가해자들은 음원을 발표하고 헬스장에 나갔고 러닝을 했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었죠. 셋째, 피해자 가족의 자리입니다. 가해자가 6명인 집단 사건에서 폐쇄회로 TV와 목격자 진술을 피해자의 가족이 스스로 모아 제출해야 했던 이 나라. 70살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엎드려 경찰을 고발해야 했던 이 나라. 이 구조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앞서 남겨두었던 질문 하나를 여기서 꺼내야 합니다. 왜 70살의 아버지가 직접 CCTV를 모아야 했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수사의 빈자리를 유족이 메우지 않으면 그 빈자리가 피해자의 무게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집단 폭행 피해자 가족은 아직 혼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피해자 가족 지원 체계에 대한 오래된 문제도 이번 사건에서 다시 드러났습니다. 집단 폭행, 피해자의 유족을 위한 전담 상담 창구, 법률 조력의 자동 연결, 언론 대응 지원, 이런 기본적인 체계가 지금 이 나라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빈자리로 남아있는지. 이번 사건 이후 많은 법조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린 한 가족이 정작 자신들을 위한 지원망은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스팔트 위에 엎드려야 했다는 이 비대칭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아픈 질문 중 하나였죠. 이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시기와 거의 같은 시점에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2026년 1월 18일 광주광역시의 한 식당에서 30살 청년 오선재 씨가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뇌출혈을 일으켜 2월 6일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식당, 새벽, 시비, 폭행, 뇌출혈. 구조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됐으나 유족의 전원에 따르면 반성은커녕 사과도 없이 합의 의사만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반복 앞에서 같은 질문을 또 한 번 던지게 됐죠. 이 사회는 무엇을 학습했는가? 이 제도는 무엇을 바꿨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반복 앞에서 많은 시민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가해 일행이 총 6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해치사 혐의로 특정된 사람은 2명뿐이었죠. 나머지 4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폭행을 말리지 않고 웃으며 지켜본 일부의 역할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 쌍방폭행이라는 초기 판단을 내린 현장 경찰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들은 재판이 끝나도 쉽게 닥치지 않을 질문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나 주변에서 들어본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셨거나 알고 계신 또 다른 실화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소중한 제보는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분석해
다음 이야기로 정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창민 감독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그날 밤 아들이 원했던 것은 돈가스 한 접시였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위에 남겨진 공책에는 슬로우 온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살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려낸 4명의 새 생명을 떠올리며 언젠가 아들의 이름을 건 영화제를 열고 싶다는 꿈을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이 세 장면이 김창민이라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요약해줍니다. 성실하게 현장을 지킨 영화인, 10수년을 혼자 아들을 키운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남기려 했던 창작자. 김 감독이 남긴 4편의 단편 영화 속 인물들은 대부분 말이 적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카메라에 가장 먼저 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사람들, 성범죄자의 가족, 구의역의 청년, 그리고 보일러실의 누군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김 감독 자신이 그 말 적은 사람들의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대신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은 남겨진 가족과 그를 사랑했던 동료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려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21살의 아들은 지금도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중증 발달 장애로 인해 이 긴 이별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죠. 할아버지 김상철 씨와 할머니는 이제 이 손자의 하루를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 위에서 중증 자폐를 앓은 손자의 일상을 다시 떠맡게 된 것이죠. 이 가족의 다음 10년, 다음 20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 사회의 제도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역시 그 조용한 증언 위에 한 사람의 자리를 더한 셈입니다. 기억된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지켜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식당의 새벽 1시 10분이 다시는 이 나라 어느 거리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닫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